당신들 미쳤습니까? 발표가 끝나자마자 터져나온 말이었습니다. 폭우 속에서도 멈추지 않겠다는 한국의 설계. 독일은 웃었고 프랑스는 고개를 저었으며 일본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12억 달러, 하나로 1조 7천억 원. 7개국의 교통주권 실패는 확정된 듯 보였습니다. 세계는 한국의 몰락을 예상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3초 뒤 회의실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화면 위 숫자가 상식을 깨트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대체 그 3초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게 느껴지셨다면 댓글로 대한민국 파이팅 한번 남겨주세요. 그리고 브라보 감동스토리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살면서 단 2번 울었습니다. 30년 전 제 실수로 3사람이 죽던 날. 그리고 한국 고속도로 위에서 시속 100km로 차단기 없이 통과하던 그날. 그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인류가 두려움을 이겨낸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역사를 기록합니다. 한국은 역사를 바꿨습니다. 저는 40년간 세계 인프라의 기준을 결정해온 사람입니다. 수십 개 나라의 프로젝트를 탈락시켜온 사람입니다. 그 기준이 무너지는 걸 제 두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무너뜨린 건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자본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나라 하나의 두려움 없는 결단이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빅터 드레이크입니다. 영국 출신이고 올해 58입니다. 직함은 글로벌 인프라 리스크 심사위원장입니다. 그러나 직함보다 더 잘 알려진 별명이 있죠. 더 맨 후 스탑스 네이션스. 굳이 번역하자면 국가를 멈추게 하는 남자입니다. 거창하게 들리겠지만 사실은 단순합니다. 저는 기술자가 아닙니다. 저는 허락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면 그 나라의 프로젝트는 살아납니다. 제가 서류를 덮으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납니다. 30년간 저는 그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번 프로젝트는 중앙아시아 7개국이 공동 발주한 고속도로 인프라 구축 사업이었습니다. 규모는 12억 달러. 단순한 도로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따내는 나라가 향후 10년간 중앙아시아 인프라 시장의 주도권을 쥐는 구조였죠. 독일이 들어왔습니다. 프랑스가 들어왔습니다. 일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들어왔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는 순간 12개 나라 대표단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방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걸. 그리고 제가 결정한다는 걸. 저는 자리에 앉아 천천히 서류를 펼쳤습니다. 독일 제안서. 탄탄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프랑스 제안서. 세련됐습니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죠. 일본 제안서. 정밀했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제안서. 저는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차단기 제거. 시속 100km 무정차 통과. 저는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읽었습니다. 이건 기술 제안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도발입니다. 차단기는 100년 문명이 만들어낸 최후의 안전장치입니다. 그걸 없애겠다고요.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경솔한 것이었는지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저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옆자리 보좌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 안 몇몇 대표단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죠.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이 탈락하면 경쟁자가 하나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발주처 대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빅터. 저희는 한국 현장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30년간 수백 번의 회의를 해왔지만 저는 그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의심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뭔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현장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2번 다녀왔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발주처가 심사도 끝나기 전에 현장을 직접 다녀왔다는 겁니까? 그것도 2번씩이나. 이건 절차 위반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무언가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가 이 회의실의 공기를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덮었던 한국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2번 다녀왔습니다. 발주처 대표의 그 한마디가 밤새 귓속을 맴돌았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깔려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발주처가 왜 먼저 움직였는가? 30년간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검토를 끝내기 전에 발주처가 현장을 먼저 다녀온다는 겁니까? 순서가 뒤집혔습니다. 아니, 순서를 뒤집을 만큼 그들을 움직인 무언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국 제안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인식률 99.8%, 차단기 제거, 무정차 통과, 사고율 72% 감소. 그 숫자들을 하나씩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차단기가 없는데 사고가 줄었다고요. 멈추지 않는데 더 안전하다고요. 이건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는 서류를 덮었다가 다시 펼기를 3번 반복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즉시 내부 기술 검토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기술 검토단이 제시한 첫 번째 수치는 하루 통과 차량 30만 대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에서 바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99.8% 인식률이라면 0.2%는 오류입니다. 30만 대의 0.2%는 600대입니다. 하루에 600대가 오류 가능성에 노출된다는 겁니다. 그 600대 중 단 한 대라도 고속주행 중 미인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단기가 없으니 그냥 통과됩니다. 미납 처리는 누가 합니까?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기술이 실패했을 때 마지막으로 차량을 세우는 것이 차단기입니다. 그 마지막 장벽을 한국은 없애버렸습니다. 저는 서류에 굵게 줄을 그었습니다. 이건 혁신이 아닙니다. 이건 도박입니다. 그런데 검토 자료 한 장이 눈에 걸렸습니다. 차단기 구간 2차 추돌 사고 통계였습니다. 기존 톨게이트 구간에서 차단기 앞 급정거로 인한 추돌. 사고가 전체 고속도로 사고의 31%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무정차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그 수치는 사실상 0에 가깝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멈추는 것 자체가 위험을 만들고 있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주 오래전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단기 앞에서 급정거하던 트럭, 뒤따르던 차량들, 그리고 쇠가 구겨지던 소리. 그날 사망한 3사람의 이름은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는 그 기억을 빠르게 눌러 껐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제 판단의 근거가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제 약점이었습니다. 저는 그 약점을 30년간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결론은 이미 났습니다. 0.2%는 용납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오류 보정 시스템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지만 시스템은 언제든 실패합니다. 차단기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기계 중에 가장 단순하고 가장 확실한 장치가 차단기입니다.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 단순함이 100년간 수백만 명의 목숨을 지켜왔습니다. 저는 그 단순함을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래야 했습니다. 그게 제가 서 있는 자리였고 제가 지켜온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발주처 대표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국 현장을 함께 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메시지를 바라봤습니다. 거절해야 했습니다. 이미 결론은 났고 원칙은 명확했습니다. 현장을 본다고 해서 수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논리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 30년 경력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메시지 창을 닫지 못하고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30년간 저는 현장을 보고 판단을 바꾼 적이 없었습니다. 데이터가 전부였고 원칙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원칙을 지키는 겁니까? 아니면 두려운 겁니까? 창밖으로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닫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 가지를 다짐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겠다. 무엇을 보더라도 판단은 이미 끝났다. 현장은 확인이 아닙니다. 현장은 절차입니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까지는 공항 밖으로 나오자마자 비가 쏟아졌습니다. 굵은 빗줄기였습니다. 우산이 흔들릴 정도의 바람이 함께 불었습니다. 루스탐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마침 잘 됐다고.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즉시 알아챘습니다. 악천후 조건에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좋습니다. 비가 오면 더 좋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흐려지고 번호판이 젖으면 인식률이 떨어집니다. 오늘이 바로 그 0.2%가 증명되는 날입니다. 공항을 벗어나자 한국 측 안내 담당자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스마트도로 시스템 팀장 박준혁이었습니다. 35쯤 됐을까요? 키가 크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악수를 나누면서 저는 그의 눈빛을 살폈습니다. 긴장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시스템을 세계 최고 심사위원장 앞에 내놓는 자리인데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담담함이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차량이 고속도로 진입로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아 전방을 응시했습니다. 빗속에서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도로는 젖어 있었고 시야는 좁았습니다. 저는 속도계를 확인했습니다. 시속 100km. 감속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앞쪽 구조물을 바라봤습니다. 톨게이트 구조물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발바닥에 힘을 줬습니다. 수십 년간 반복된 습관이었습니다. 차단기 앞에서 속도를 줄이는 것, 멈추는 것.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차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조물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차단기가 없었습니다. 구조물 위 카메라가 빠르게 전멸했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뒤따르던 차량들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빗속에서 모두 같은 속도로 구조물을 통과했습니다. 멈추는 차량이 없었습니다. 경보음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들이 흘러갈 뿐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박준혁이 조용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저 카메라 하나가 0.3초 안에 번호판을 읽고 중앙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동시에 차량 앞뒤 번호판을 이중으로 인식합니다. 비가 오거나 빛이 반사되면 보조인식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개입합니다. 오류가 발생하면 구간 내 다음 카메라가 재인식합니다. 그 모든 과정이 차량이 구조물을 통과하는 0.3초 안에 완료됩니다. 박준혁은 그 말을 마치 날씨 얘기하듯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저는 그 담담함이 다시 한번 불편했습니다. 잠시 후 앞쪽에 흙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화물 트럭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번호판이 절반 가까이 오염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트럭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지금입니다. 저 트럭이 미인식되면 제 판단이 맞는 겁니다. 저 트럭이 그냥 통과되면 0.2%의 실제 사례가 되는 겁니다. 트럭이 구조물을 통과했습니다. 박준혁의 단말기에 번호판 숫자가 떴습니다. 완벽하게 읽혔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루스탐이 제 옆에서 그 화면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차량이 갓길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빗속이었습니다.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지나쳐간 구조물을 뒤돌아봤습니다. 얇은 철제 기둥 위에 카메라 몇 대가 붙어 있었습니다. 차단기도 없었습니다. 경광등도 없었습니다. 요금소 직원도 없었습니다. 그냥 카메라였습니다. 저는 30년간 그 카메라를 믿지 않았습니다. 차단기를 믿었습니다. 내려오는 막대를 믿었습니다. 차를 세우는 물리적 힘을 믿었습니다. 기술은 실패하지만 막대는 실패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제 신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빗속을 달리는 수백 대의 차량이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없었습니다. 혼란이 없었습니다. 그저 흐름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제 신념이 흔들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40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빗속에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루스탐이 우산을 들고 옆에 섰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준혁도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을 겁니다. 이건 무모함이어야 했다. 사고가 나야 정상이었다. 그런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관제센터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박준혁이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벽 전체가 스크린이었습니다. 천장에서 바닥까지, 좌에서 우까지 거대한 화면이 한국의 고속도로망 전체를 실시간으로 펼쳐 보이고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점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차량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루스탐이 옆에서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준혁이 메인 콘솔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국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 수를 실시간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화면 오른쪽 상단의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숫자가 쉬지 않고 바뀌고 있었습니다. 1초에도 수십 대가 진입하고 수십 대가 빠져나갔습니다. 그 모든 차량이 단 한 대도 멈추지 않고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의 흐름을 눈으로 좇으면서 가슴 어딘가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박준혁이 실시간 인식 시연을 시작했습니다. 화면 한쪽에 특정 구간 영상이 떴습니다. 시속 100km를 넘는 차량들이 연속으로 구조물을 통과했습니다. 통과하는 순간마다 번호판 숫자가 화면 오른쪽에 즉각 표시됐습니다. 0.3초였습니다. 차량이 카메라 아래를 지나는 그 찰나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는 그 속도를 보면서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짚었습니다. 무의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준혁이 다음 영상을 틀었습니다. 비 오는 날 영상이었습니다. 오늘처럼 굵은 빗줄기가 내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차량들이 빗속을 달리며 구조물을 통과했습니다. 번호판이 빗물로 번들거렸습니다. 저는 눈을 좁혔습니다. 지금 저 번호판이 제대로 읽힐 리가 없습니다. 렌즈에 빗물이 맺히면 인식률이 떨어지는 건 기초 물리학입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전부 읽혔습니다. 저는 박준혁에게 물었습니다. 빗속에서도 오류가 없습니까? 박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메라 렌즈에 자동 워터 코팅이 적용돼 있고 빛 굴절 보정 알고리즘이 날씨 변화에 실시간으로 대응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메모를 하려다 멈췄습니다. 손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다음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이번엔 흙먼지와 오염으로 번호판이 거의 보이지 않는 화물 트럭이었습니다. 장거리 운행을 마친 것이 분명했습니다. 번호판 표면의 70%가 오염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번엔 확신했습니다. 저건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눈으로도 읽기 어려운 번호판을 카메라가 읽는다는 겁니까? 트럭이 구조물을 통과했습니다. 숫자가 떴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테이블 위 제 두 손을 봤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루스탐이 옆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믿기 어렵군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준혁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사고율 비교 그래프였습니다. 세로축은 사고 건수, 가로축은 연도였습니다. 무정차 시스템 도입 이전의 선이 위쪽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도입 이후의 선은 가파르게 꺾여 내려갔습니다. 72% 감소. 저는 그 수치를 서류에서 이미 봤습니다. 그런데 그래프로 보는 건 달랐습니다. 숫자는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꺾여 내려가는 선은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아래에 또 다른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차단기 구간 2차 추돌 사고 통계였습니다. 기존 톨게이트에서 발생한 추돌 사고의 원인 분석이었습니다. 급정거 유발 추돌이 전체의 31%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 앞에서 오래 멈춰 섰습니다. 차단기가 차를 세웠습니다. 세운 차 뒤에서 다른 차가 들이받았습니다. 사망했습니다. 차단기가 사람을 지킨 게 아니었습니다. 차단기가 사람을 죽이고 있었다는 겁니까? 저는 그 생각을 강제로 밀어냈습니다. 통계는 전체입니다. 일부 사례로 전체 시스템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차단기가 없었다면 더 많은 미납과 혼란이 발생했을 겁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말이 예전만큼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박준혁이 마지막 자료를 펼쳤습니다. 연료 절감 12%, 배출가스 감소 15%, 연간 사회적 비용 절감액 수천억. 저는 그 숫자들을 하나씩 훑었습니다. 차가 멈추지 않으니 공회전이 없습니다. 공회전이 없으니 연료가 줄었습니다. 연료가 줄었으니 배출가스가 줄었습니다. 단순한 인과였습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인과를 저는 30년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창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관제센터 유리창 너머로 빗속의 고속도로가 보였습니다. 차들이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바라보면서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제가 30년간 멈춰 세웠던 것들이 눈앞에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가능성이었습니다. 루스탐이 조용히 제 옆에 섰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나는 숫자를 믿는 사람이라고 늘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지금 저를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막지 않는데 더 안전합니다. 세우지 않는데 사고가 줄었습니다. 장벽을 없앴는데 비용이 절감됐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국 시스템에 관한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관제센터를 나오면서 박준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박준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은 왜 지금도 차단기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단순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제 가슴 어딘가를 정확하게 건드렸습니다.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루스탐이 옆에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은 신중한 나라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은 이미 다른 곳으로 가 있었습니다. 10년 전이었습니다. 그날도 지금처럼 회의실이 가득 찼습니다. 유럽 5개국 인프라 담당자들과 기술 검토단이 테이블을 채웠습니다. 의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무정차 고속도로 요금 시스템 도입 검토. 젊은 연구원 하나가 발표를 맡았습니다. 30 초반의 독일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데이터도 탄탄했습니다. 발표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번호판 인식 기술이 충분히 성숙했고 시범 구간 운영 결과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사고율은 줄었고 통행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비용 절감 효과도 명확했습니다. 그는 도입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상부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젊은 연구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데이터상 사고 가능성은 기존 시스템보다 낮습니다. 상부가 다시 물었습니다. 가능성이 낮은 것과 책임 소재가 명확한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시스템 운영 주체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심사위원장인 제가 결론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기술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순간 다른 것을 봤습니다. 책임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된 뒤 단 한 건의 사고가 나면 모든 화살이 이 결정을 승인한 사람에게 향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저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현 시점에서 도입은 시기상조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젊은 연구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제 말 한마디로 그 프로젝트는 끝났습니다. 서류는 캐비닛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 그 서류를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원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관제센터를 나오면서 저는 처음으로 그 단어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원칙. 그날 제가 지킨 것이 정말 원칙이었습니까? 저는 안전을 지킨 겁니까? 아니면 책임을 피한 겁니까? 그 두 가지는 달랐습니다.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은 그로부터 10년 전에 이미 그 서류를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검토로 끝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입했습니다. 운영했습니다. 데이터를 쌓았습니다. 사고율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세계 앞에 그 결과를 내놓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10년을 멈췄습니다. 한국은 10년을 달렸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고속도로가 빗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바라보면서 10년 전 회의실을 떠올렸습니다. 캐비닛 안으로 들어가던 서류, 굳어버린 젊은 연구원의 표정, 그리고 제가 선택한 단어,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안전을 말했지만 실제로는 멈춤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은 안전을 계산했고 그 뒤에 전진을 선택했습니다. 그 차이가 10년을 만들었습니다. 루스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빅터, 괜찮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이 나오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루스탐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차창에 이 말을 기댔습니다. 그날 가장 안전한 말을 선택했습니다. 안전이라는 단어는 완벽한 방패였습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책임을 물을 수 없었습니다. 그 방패 뒤에서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30년간 원칙이라고 불렀습니다. 한국은 그 서류를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 사실이 그날 밤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행사장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중앙아시아 7개국 관계자들이 이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대표단이 각자의 구역에 정렬해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 2개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저는 그 구도를 보는 순간 오늘 행사의 성격을 즉시 파악했습니다. 비교입니다. 나란히 놓고 보겠다는 겁니다. 저는 심사위원석에 앉으면서 팔짱을 꼈습니다. 루스탐이 발주처 대표석에 앉았습니다. 그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시선을 스크린으로 돌렸습니다. 박준혁이 단상 옆에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표정이 없었습니다. 사회자가 행사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일본 시스템과 한국 시스템을 동일 조건의 시뮬레이션으로 비교한다고 했습니다. 차량 진입 대수, 도로 조건, 기상 환경을 동일하게 설정한 가상 시나리오였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현실이 아닙니다. 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한국 측에 유리하게 설계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일본 시뮬레이션이 먼저 시작됐습니다. 왼쪽 스크린에 고속도로 영상이 펼쳐졌습니다. 차량들이 진입했습니다. 톨게이트 구간이 가까워지자 속도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차단기 앞에서 차량들이 멈췄습니다. 요금을 처리하고 차단기가 올라가고 차량이 출발했습니다. 다음 차량이 진입했습니다. 같은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게 100년간 세계가 운영해온 방식입니다. 그런데 숫자가 화면 아래에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차량당 평균 처리 시간 14초, 피크타임 47초, 대기열 3.2km, 시간당 처리 차량 5,400대. 저는 그 숫자들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안정적인 수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한국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차량들이 진입했습니다. 속도가 줄지 않았습니다. 구조물이 다가왔습니다. 차량들이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멈추는 차량이 없었습니다. 대기열이 없었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강물처럼 그냥 흘렀습니다. 숫자가 표시됐습니다. 차량당 평균 처리 시간 2.8초. 대기열 0. 시간당 처리 차량 18,000대. 저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47초와 2.8초입니다. 3.2km와 0입니다. 5,400대와 18,000대입니다. 같은 도로입니다. 같은 차량입니다. 같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달랐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현실이 아닙니다.
실제 환경에서는 변수가 더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행사장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왼쪽 스크린을 보던 시선들이 일제히 오른쪽으로 쏠렸습니다. 중앙아시아 관계자들이 서로 귓속말을 나눴습니다. 독일 대표단 쪽에서 낮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프랑스 대표단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화면을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장면을 시야 끝으로 포착했습니다. 박수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한두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행사장 전체가 박수 소리로 채워졌습니다.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 파도 속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루스탐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이미 결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최종 발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행사장에서 결론은 이미 났습니다. 발주처 관계자 한 명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차량을 세우지 않는 방식을 원합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행사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차량을 세우지 않는 방식. 저는 30년간 차량을 세우는 방식을 지켜왔습니다. 세우는 것이 안전이라고 믿었습니다. 멈추는 것이 통제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장의 모든 사람이 지금 다른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왼쪽 스크린에는 여전히 빨간 브레이크 등이 줄지어 켜져 있었습니다. 오른쪽 스크린에는 멈추지 않는 차들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두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멈춘 화면과 흐르는 화면. 우리는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길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30년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쥔 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수 소리는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표 당일 아침, 저는 일찍 눈이 떴습니다. 창밖은 맑았습니다. 어제까지 쏟아지던 비가 완전히 걷혀 있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인지. 행사장은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중앙아시아 7개국 관계자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대표단이 각자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심사위원석에 앉으면서 천천히 행사장을 둘러봤습니다. 독일 대표단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표단은 서로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표단. 박준혁이 테이블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표정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부럽다는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감정을 즉시 눌러 껐습니다. 루스탐이 발주처 대표석에 앉았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으면서 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함인지 확신인지 아니면 그 둘 다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중앙아시아 고속도로 인프라 구축 사업의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행사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정적 속에서 손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간 이런 자리를 수백 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날처럼 가슴이 무거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가슴 안에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국가대표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각국의 제안은 저마다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경험을 담고 있었습니다. 심사 과정은 길었고 기준은 엄격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귀는 열려 있었지만 머릿속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10년 전 회의실이었습니다. 캐비닛 안으로 들어가던 서류였습니다. 빗속에서 멈추지 않고 흘러가던 차량들이었습니다. 관제센터 벽면을 가득 채우던 실시간 화면이었습니다. 사회자가 잠시 멈췄습니다.
행사장의 정적이 더 깊어졌습니다. 누군가 숨을 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최종 선정 업체는 3초였습니다. 그 3초가 3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순간을 똑바로 보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행사장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여러 방향에서 터졌습니다. 중앙아시아 관계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루스탐이 환하게 웃으며 박준혁에게 악수를 건넸습니다. 박준혁은 그 악수를 받으면서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승리에 오만이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박수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 파도 속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멈춘 것은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저였습니다. 30년간 국가를 멈추게 하던 남자가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박준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변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박준혁 앞에 섰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좋은 결정입니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저는 이 말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박준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악수는 단단했습니다. 루스탐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그는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게가 위로인지 감사인지 저는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았습니다. 행사장 박수 소리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30년간 제가 서 있던 자리를 생각했습니다. 국가를 멈추게 하는 남자. 그게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그 이름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멈추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흐르는 것이 더 강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이 가르쳐줬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루스탐도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고속도로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차들이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수백 대의 차량이 하나의 흐름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구조물이 보였습니다. 차단기가 없었습니다. 차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또 다른 구조물이 나타났습니다. 또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멈추는 차량이 없었습니다. 단 한 대도. 저는 그 흐름을 눈으로 좇으면서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나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계가 차단기를 세울 때 한국은 계산했습니다. 세계가 망설일 때 한국은 도입했습니다. 세계가 책임을 피할 때 한국은 전진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 도로 위에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흐름. 끊기지 않는 길. 막히지 않는 나라. 저는 창문에 이 말을 기댔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저는 40년간 안전을 지켰다고 믿었습니다. 위험을 막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한국에서 저는 처음으로 다른 가능성을 봤습니다. 안전은 멈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전은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막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가 공항 진입로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짐을 챙기면서 지난 며칠을 되돌아봤습니다. 빗속의 고속도로. 흙 묻은 트럭 번호판을 완벽하게 읽어내던 카메라. 벽면 가득 펼쳐진 관제센터 스크린. 47초와 2.8초의 차이. 3.2km 대기열과 0의 차이. 그리고 박준혁의 담담한 눈빛. 그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고 심사위원장 앞에서 자신의 시스템을 내놓으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10년간 데이터를 쌓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확신이었습니다. 두려움을 계산하고 전진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 앞에서 부끄러웠습니다.
공항 안으로 들어서면서 루스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빅터, 우리나라에도 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루스탐이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이 처음부터 반대하지 않았다면 더 빨리 됐을 텐데요.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농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반대했습니다. 틀렸습니다. 탑승 게이트 앞에서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항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인천공항 활주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비행기들이 줄지어 이륙하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달리다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저 비행기도 멈추지 않습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활주로를 달려 하늘로 오릅니다. 멈추는 순간 추락합니다. 흐름이 생명입니다. 한국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이륙이 시작됐습니다. 엔진 소리가 커지면서 기체가 앞으로 달렸습니다. 속도가 붙었습니다. 저는 그 진동을 느끼면서 한국의 고속도로를 떠올렸습니다. 멈추지 않는 차들. 흐르는 흐름. 그 위에 쌓인 10년의 데이터. 기체가 활주로를 벗어났습니다. 땅이 멀어졌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펼쳐졌습니다. 도로들이 보였습니다. 실처럼 이어진 고속도로 위로 작은 차들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끊기지 않고. 저는 그 장면을 창에 얼굴을 붙이고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기체를 감쌌습니다. 서울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30년간의 판단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탈락시킨 프로젝트들, 덮어버린 서류들,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선택한 멈춤들, 그리고 그 모든 결정 뒤에 숨어있던 진짜 이유. 두려움이었습니다. 책임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한국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을 없앤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을 계산했습니다. 0.2%의 오류 가능성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보정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중인식을 설계했습니다. 10년간 데이터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전진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안전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등을 기댔습니다. 처음으로 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40년간 단단하게 조여있던 무언가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쁘지 않은 감각이었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나는 가르치러 왔다가 배우고 돌아갑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이번 여정의 전부였습니다. 구름 위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기체가 안정됐습니다. 저는 창밖의 빛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톨게이트를 없앤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을 없앴습니다. 안전이라는 이름의 장벽을 부쉈습니다. 멈추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였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역사를 기록합니다. 한국은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를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이 됐습니다. 멈추는 것이 전부라고 믿었던 남자가 흐르는 나라 앞에서 고개를 숙인 날. 그날이 제 40년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됐습니다. 비행기는 멈추지 않고 날았습니다. 꼭 한국처럼.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계의 기준을 결정하던 남자가 한국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기적 앞에서 세계가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차단기 하나를 없앤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을 계산하고 전진하는 나라. 멈추지 않는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브라보 감동 스토리에는 이처럼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의 감동 실화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아요 한 번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감동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브라보 감동 스토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